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탄핵 심판 막바지로 이르고 있고 또 명태균 특검법이 내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저희가 지금 단독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지금 원래 현안질의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태균이 출석은 하지 않죠, 국회에. 출석 안 하는 것으로 알려왔고 또 그러면 현장에 찾아가서 조사하겠다는 거에 네. 대해서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오늘 못 하는 겁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한 건 못 하겠죠. 아하, 다른 네. 현안질의는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현안질의는 네.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다가 직접 와서 나를 해라, 출장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그쪽도 심리가 복잡하겠죠. 네. 지금 뭐 다른 접견했던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다른 저희 민주당 의원들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공익제보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공익제보는 또 안 하고 해서 이런 걸 반복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본인도. 네. 이 명태균 씨가 있던 이 사건 자체는 창원지검에서 지금 지난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네, 맞습니다. 이첩이 된 상황인데 네. 조금 늦긴 늦었는데 좀 늦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늦었죠. 그다음에 이유가 주요 피의자의 주소가 서울이라는데 그거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서울 살고 있잖아요. 한남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부터 보냈어야지.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주요 피의자 주소가 서울이니까 그거 뭐 지금 안 것처럼 마치. 예. 그나마 속도가 이제부터 좀 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속도는 낼 거예요. 네. 속도는 내고 다만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이 부분이 있어서 고심하겠죠. 결론의 부분. 예. 특히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느냐, 조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기소하거나 문제 삼을 것이냐 네. 이 판단이 남은 거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이 또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될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내란 12월 4일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윤석열 탄핵 소추도 되고 구속도 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하는데 김건희가 조용합니다. 그다지 얘기가 없거든요.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군데 전화하면서 전화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겠죠. 거래도 하고 살려고, 있겠고. 살려고 저러는데 이번에 명태균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함으로써 이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건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누구를 문제 삼을 것이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심을 할 거고 그 고심과 그 이후에 내릴 결론에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될 거고 네. 방금 전에 제가 밖에서 들었지만 네. 김상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네. 다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이 이제 네. 3번이나 이게 발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하고는 손절했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이 다음 정권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검찰. 그러면 됩니까 검찰이? 원래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뒤에 있네요. 뒤에 나오네요. 제 뒤에 지금 뭐 뒷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의원님이나 민주당 주장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지는 수사들이에요. 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을 비롯한 선거 개입 다 민주주의 수호란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헌법질서 수호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수사인데 이 수사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인 고려 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관련된 사건도
뭐 포렌식 결과 보고서 넉 달 붙잡고 있었죠. 넉 달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 황금폰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입수해야 된다는데 들고 갖고 있었어요. 꽤 됐는데 거짓말을 다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마치 지금 한 것처럼 주요 피의자 주소가 서울이네 이러면서 서울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계속 반려하죠. 엄청나게 지금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그 개개인 검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판단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라는 그 명태균 씨 변호인도 입장을 그렇게 밝혔죠. 처음부터 이 사건의 주인 검사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본인들도 계속 받았다는 거죠. 네, 직접 하시고 지금 있다. 총장이. 보이는 행보들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들을 검찰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명태균이 공개한 복기록입니다. 좀 애매하긴 해. 통화 복기록이니까 본인이 통화해서 이게 적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김상민 얘기가 나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주된 취지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김상민을 창원의창에 공천받게 도와주라. 이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좀 해명하고 밝혀봐야 될 게 그럼 도대체 김상민은 김건희한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였는가 이걸 먼저 밝혀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지난번 국감 때 이 김상민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린 문자를 제가 확보해서 공개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제 크게 됐고 그것 때문에 뭐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공천에서는 탈락을 했죠. 근데 그때도 저는 궁금했던 게 얘가 현직 검사가 뭔가 과감하게 그죠? 창원에 지금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현직에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막 하고 열고 솔직히 말해서 정신 나갔나 이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보도를 보고 약간 왜 저러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망상 장애가 있나? 근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렇게 공천에 탈락하는데 국정원에 좋은 자리에 가요. 그 뭐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뒷배가 있는 거지 했더니 이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거고 확신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뭐지? 이게 또 궁금해졌는데 명태균 씨가 밝힌 복기록에는 뭐 조국 수사 때 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토마토가 단독을 했더만요. 고발사주 사건에서 기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다룰 때 이 고발사주를 통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고발장에 적시돼 있잖아요. 검찰 작성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 그러니까 그때 공을 세운 거고 덕을 본 김건희 입장에서는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죠. 입을 막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김상민이 본인이 이제 검색을 하고 제보자 X 뭐 그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챙기려고 했다. 그죠. 조국 수사도 수사지만. 고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검사들이 작업을 했고 누구 지시를 했고가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종석 호주 보내는 거. 그리고 무슨 행정관들 어디 뭐 감사나 이런 좋은 자리 보내는 거. 다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해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내는 패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하고 부패한 그리고 정말 이 나쁜 권력은요. 센 거 같지만 약해요. 제일 약하네요. 뭔가 계속 막아야 되니까 챙겨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사들도 계속 하는 거고 이상한 조치들도 하는 거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현직 검사가 막 진짜 다른 공무원들 기강을 잡아야 될 현직 검사가 배째라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자리가.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입을 막아야 되고. 그죠? 뭔가 대가를 줘야 되고. 국정원에 보낸 것도 또 다른 입막음 차원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좋은 거군요. 자리 계속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너무 필요한 인재라서가 아니고 그게 보내야지만 뭐 입을 막을 수 있다.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 도움을 받았으니 그걸 갚는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입 한 번 열면 다 끝나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거를 좀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건데 사실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 보도가 되고 아마 김상민 이 사람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안 됐겠죠. 네. 뭐 그런 아마 저를 원수로 알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명태균 관련해서 또 문제되는 게 지자체장들이 좀 한 명씩 문제되는데 일단은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3자 회동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김모 씨 중간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은 몇 번 더 봤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도 보도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명태균이 했던 거를 인용했던 것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제가 네. 찾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SNS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MBC가 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필이면 그 SNS 찾아서 저희 메시지를 낸 게 12월 3일이었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안 됐죠. 네, 딱 그날이네요. 딱 그날. 하필 그날이에요. 하필 그날. 내란 날. 네, 내란 날. 근데 이렇잖아요. 지금 뭐 쭉 나왔던 얘기가 자기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본인은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등등등에 대해서 뭐 사기다 뭐 이래서 끊었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그 당시 SNS에 보면 그걸 인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안철수 이거 했다 내가. 네, 그랬더니 뭐 공개된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인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가 이미 사기꾼이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했던 여론조사를 나중에 인용한 거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안 맞죠.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도 결과는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그걸 활용해? 안 맞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도 아들을 지금 문제가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자신 있었나? 내 육성 나오나 봐. 네. 사실 다 아들이 소통하고 있었나? 아들이 다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결국 막 연관이 있다는 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것 같아요. 뭐 당원 명부인가 이것도 전달됐는데 아들 통해서 지금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추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여러 문제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게 또 기결되는데 27일 날 이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아직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괴멸법이다라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들이 찔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자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0명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140명의 연락처나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뭐 뭔가가 저장돼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 괴멸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떳떳하니까 해봐. 라든지 아니면 야, 이게 너무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니면 떳떳하지만 그 법은 위헌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궁하니까 야 우리 다 죽어 안 돼. 우리 죽여. 이건 우리 그거 했어. 한 거 맞아.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옛날부터 보면 솔직해요 사람이. 솔직하네요. 가끔은 정말 너무 솔직해. 본인 얘기를 다 번복시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던 말도 다 있고. 다 솔직하고 그때 최선을 다해요. 뭐 칭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40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건 보수 괴멸법이다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관련자가 많다는 거고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괴멸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기 밑에 당원들이 관련돼 있다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중 없는 사람이 관련돼 있다거나 그럼 괴멸되지 않거든요. 안 되죠. 이 괴멸이라고 부를 정도면 핵심적인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고 때마침 명태균 씨가 그 변호인을 통해서 140명 정도 있다고 얘기한 거고. 딱 맞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다 에피소드 하나씩 까주겠다. 왜 제가 반대하는지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면 반대한다 그러면 까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법 이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점칩니까? 양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두루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어찌 됐든 진짜 괴멸된다 이거. 우리 당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거 얼굴 두껍게 하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원들이 있는데 소수예요. 아주 소수. 소수다.
결국은 이게 또 통과는 될 겁니다. 됐다가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또 이게 재표결 요구를 하면 결국은 또 3분의 2, 200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8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 또 돼요. 뭐 두고두고 8석 얘기가 나올 건데 그 통과의 가능성도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인가요? 통과는 당연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표결했을 때의 문제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봐야 돼요. 근데 개혁신당 이제껏은 같이 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아닙니까? 제2표결은 비공개잖아요. 그때는 또 달리 나올 수 있다. 비공개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천하람 그러면 3표가 더 부족한 거고. 더 필요하네요. 11표가 필요한 거고. 11표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시기로 제가 딱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전 탄핵 이후에 이게 재표결을 갈 것 같거든요. 탄핵이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국민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들 만났을 때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론에 호응한다든지 헌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보수 정당으로 맞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요즘에 말하기 힘든 분위기래요. 당내에서. 근데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판이 한번 바뀌는 거고 동시에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은 나중에 최후의 결론 어떻게 내리든 간에 수사는 할 거거든요. 안 할 수 없거든요.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결이 타지면서 또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것만으로 최종 결론 안 내리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아마 탄핵 이후에 한 2, 3주간은 국민의힘이 좀 격변을 겪을 수 있다. 그때 이게 법안이 그렇죠. 돌아가요. 그럴 때 좀 돌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게 명태균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안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떠오르네요. 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어제 탄핵 심판 9차 변론기를 잡혔는데 왔다가 변론 직전에 윤석열이 구치소로 바로 복귀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그 대리인단도 그렇고 윤석열 대리인단도 그렇고 윤석열 본인도 그렇고 뭔가 과정을 뒤집는다든지 결론 뒤집는다기보다는 흠집 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그 조서 증거 채택 관련돼서 변호인단이 막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도 보기가 좀 안 좋던데. 그다음에 윤석열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퍼포먼스를 하고 이러면서 흠집 내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작성된 피신 조서를 어떤 기준으로 증거 채택하느냐는 박근혜 때 이미 확정된 박근혜 탄핵 때 이미 확정된 룰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변론 준비기일 때 다 고지가 됐고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근데 이제 와서 막 이의 제기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원칙 박근혜 때 세웠던 원칙 변론 준비기일 등에서 확인된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최대한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국민의힘하고 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니까 당 지지율이 쭉 빠졌거든요. 12% 뭐 이때까지 쭉 빠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 결정이 나오더라도 좀 이상한 결정이다라는 흠이 있는 결정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쭉 빠지는 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야,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저는 좀 결국은 탄핵이 됐는데 이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래 갈 수도 없는 거고.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의심하게는 만들고 문제 있다는 걸 만들어서 지지층이 붕괴되는 건 막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지고 나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지층이 붕괴되는 걸 막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대선에 당선된 거예요. 아마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대선 때 보수층이 승리하면 자기는 사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맞는 전술과 전략을 선택하고 움직이겠죠. 그런 전략 전술일 것이다. 이 형사재판하고 겹친다고 10차 변론 지금 미뤄달라고 했다가 시간만 미룬 것 같아요. 20일 내일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정도 더 잡을까요? 11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한 번 또는 두 번 더 잡힐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잡힐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변론이 좀 늦게 잡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 뭐 주장을 못했다 이러면 한 번 정도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잡아주고 아시다시피 평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박근혜 때 11일 정도 했으니까 그 언저리 평일을 한다 그러면 3월 중순 그 정도의 결정이 나오겠죠. 3월 중순에 결정이 날 것이다. 15일 전후에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 10차 변론 때 지금 3명의 추가 증인들 한덕수 그리고 조지호, 홍장원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받아줬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유리합니까?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탄핵 재판 관련돼서는 변론 준비기일 때 쟁점을 4가지로 이미 정리를 했어요. 정해놓고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계엄 선포였느냐.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 1호가 위헌적인가. 그런 계엄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국회에 병력 투입이라는 것을 한 거냐.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거냐. 요 4가지 쟁점이에요. 그래서 4가지 쟁점 이미 다 입증이 됐어요. 다 봤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랬냐, 뭐 정치인 14명 명단을 뭐 주고받았냐 아무 의미 없고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일들은 내란 형사재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예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다면 탄핵은 나오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흠집 내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든 과정이에요. 아 근데 그 제가 지금 봐도 조지호 지금 뭐 구인영장 한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뭐 건강 상태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윤석열 유리한 얘기를 할지도 의문이고 홍장원 전 차장은 더더욱이나 지금 언론 보면 유리한 얘기 할 리가 없고 한덕수 총리도 유리한 얘기 할 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부르는지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저도 변호사로서 보면 의뢰인이 너무 요청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의심할 만한 것들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요 시간대로 간다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되고 대선도 그러면 5월 초에는 되겠네요. 5월 60일이니까 5월 60일 안쪽입니다. 60일 2년대 뭐 60일 꽉 채우죠 보통. 그러면 5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만약 3월 중순에 된다면 아니면 7일 날 될 수도 있겠고요. 7일 날 될 수도 있고. 4월 30일. 근데 7일보다 아마 14일 날 5월 14일 선거일 잡기는 그때가 더 좋다는 말들은 7일 날이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공휴일이 쭉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14일의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